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있나요?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일 때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등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함께 울고 웃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죠. 그리고 내가 힘들어 쓰러졌을 때 정작 그 사람은 단 한 통의 연락조차 없을 때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내 옆에 있지 않았다는 걸.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처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봤더라면 그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진짜 얼굴, 숨겨진 본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결정적인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달콤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옷차림입니다. 옷이 그렇게 중요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옷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꾸미든 안 꾸미든 사람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옷을 입습니다. 무심코 고른 한 벌이 그 사람의 성격, 욕망, 심리 상태까지 다 보여주죠.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enclosed cognition, 즉 입는 옷이 사고방식을 바꾼다고 부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애덤 갈린스키 박사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같은 흰 가운을 입히되 한쪽에는 이건 의사 가운이다, 다른 쪽에는 이건 화가의 가운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옷인데도 의사 가운을 입은 참가자들은 집중력과 판단력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옷이 단순한 천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게 만드는 심리적 신호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옷을 고른다는 것, 그리고 그 무의식적인 선택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즉, 그가 입은 옷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항상 눈에 띄는 빨강이나 노란 옷을 입는 사람, 이 사람은 단순히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은 욕구나 여기 있어요 하고 외치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회색, 검정 같은 무채색만 입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심리일 수도 있죠. 또 있습니다. 늘 옷에 주름 하나, 얼룩 하나 없이 단정한 사람. 이건 단순히 깔끔한 게 아니라 통제욕과 완벽주의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엉망이어도 내 옷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고 싶은 마음. 반면 늘 대충 입고 다니는 사람. 이건 무책임함이라기보다 남 눈치보다 내 편한 게 더 중요해 라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즉 외부 평가보다 자기 기준이 확고한 유형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닙니다. 왜 그 옷을 입었느냐입니다. 같은 옷도 이유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이유가 기분이 좋아서일 수도 주목받기 위한 계산일 수도 있듯이 말이죠. 정장은 더 극명합니다. 누군가는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입고 누군가는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입습니다. 그래서 관찰해야 할 건 그 사람의 선택 패턴입니다. 첫째, 스타일이 일관적인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유행이 바뀌어도 본인만의 축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타일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면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만나는 사람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는가? 후배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윗사람 앞에서는 번듯하게 차려입는다면 그건 상황이 아니라 이득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셋째, 타인의 말 한마디에 바로 옷이 바뀌는가? 그거 안 어울려. 한마디에 다음 날부터 사라지는 옷. 그거 요즘 유행이야. 한마디에 바로 바뀌는 스타일. 이건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옷은 보여지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진실하고 멀수록 꾸밈과 계산이 많습니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말했죠. 옷은 언어다. 사람은 옷으로 자신을 말한다. 맞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매일 입는 옷은 무의식이 고릅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 그 옷이 예쁜가 보다 왜 저걸 골랐을까를 보세요. 그 한 벌의 옷이 그 사람의 본심을 가장 먼저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입니다. 옷차림이 겉모습이라면 말버릇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흘러나오는 창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10년 동안 수천 명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태도, 심지어 인생관까지도 그가 평소에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말버릇은 그 사람의 인격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언어적 지문입니다. 옷은 꾸밀 수 있습니다. 표정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버릇만큼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할 위험한 말버릇.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이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떠오르시나요? 대화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이야기의 중심이 나로 바뀝니다. 아, 그거 나도 해봤어. 내가 그때 말이야. 나 그 분야 전문가야. 상대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 정도야. 나는 그보다 더 했어. 상대가 힘들다 하면 나는 더 어려운 일도 견뎌. 결국 모든 대화가 나의 무용담으로 끝납니다.
사회심리학자 마크 레어리 박사는 3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속은 불안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가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또 다른 실험도 흥미롭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라고 지시한 뒤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분석했죠.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도파민 분비 영역인 뇌의 쾌락, 중추가 강하게 활성화된 것입니다. 즉, 자기 얘기를 할 때 뇌는 마치 돈을 벌거나 음식을 먹을 때처럼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이야기 중독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유능해 보입니다. 자신감 있고 리더십 있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공을 자기가 가져가고 당신의 노력을 자기 성과로 둔갑시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닙니다. 항상 나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말버릇은 남의 말을 끊는 습관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 잠깐만, 그거 다르게 봐야 해. 아니, 그건 말이야. 당신이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 자기 말부터 하는 사람 한 번쯤은 만나 보셨을 겁니다. 대화는 캐치볼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흐름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공을 독점합니다. 던지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속 자기만 던집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데보라 테넌 교수는 20년간의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권력과 지배를 과시하는 언어적 행동이다. 즉 말버릇 하나가 나 너보다 위라는 무의식적 선언인 셈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팀 회의에서 누가 몇 번 말을 끊는지 기록했더니 놀랍게도 직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할수록 타인의 말을 자주 끊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즉 말버릇 하나로 그 사람의 권력욕과 성격까지 드러난다는 거죠.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당신이 말하려는 순간 그건 말이야 하며 끼어드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말버릇은 그 사람의 내면을 숨김없이 비춥니다.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성격, 불안, 욕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투를 유심히 들어보세요. 그가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는지, 누구의 말을 자주 끊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나를 내세우는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을 읽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니 의외죠. 보통 우리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신뢰가 가고 교만한 사람은 피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진짜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겸손한 말투에 숨겨진 진짜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게 한 뒤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정밀 분석했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겸손한 척을 하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더 민감하고 자신이 평가받는 순간을 더 즐긴다는 겁니다. 즉, 저는 뭐 별거 아닌데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이런 말들은 진짜 겸손이 아니라 칭찬을 더 받기 위한 전략적 겸손일 수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겸손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인터뷰랑 강연 요청이 너무 많네요. 제가 요리를 너무 못했어요. 근데 또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네요. 겸손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자랑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에이미 커디 교수는 이런 가짜 겸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불안,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지만 속으로는 인정과 칭찬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아니에요 하면서도 눈빛은 반짝입니다.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더 듣고 싶다는 무의식의 신호죠. 반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칭찬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냅니다. 불필요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행동경제학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의 반응을 비교했더니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라고 부정하는 사람보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답한 사람이 오히려 더 겸손하고 매력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즉, 진짜 겸손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고 타인의 공을 함께 인정할 줄 아는 태도, 그게 바로 성숙한 겸손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하나, 칭찬을 거부하면서도 계속 기다립니다. 둘, 자신을 낮추는 말 뒤에는 반드시 자랑이 숨어 있습니다. 셋, 상대가 자신을 칭찬하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넷, 겸손을 이용해 분위기를 통제하려 합니다. 이들은 겸손이 아니라 조종을 합니다.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고 칭찬을 스스로 끌어내려 합니다. 진짜 겸손은 조용합니다. 티내지 않습니다. 칭찬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짜 겸손은 시끄럽습니다. 부정 속에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척하며 속으로는 더 높이 보이길 원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위대한 사람의 의무다. 진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출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가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남의 칭찬에 흔들리고 평가에 목매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 겉으로만 겸손한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저는
별거 아니에요.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보세요. 그 말이 정말 자기 절제의 표현인지 아니면 칭찬을 더 받고 싶다는 유혹의 언어인지. 진짜 겸손은 말이 적고 가짜 겸손은 말이 깁니다. 진짜 겸손은 담담하고 가짜 겸손은 연극적입니다.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순간 당신은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시선입니다.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눈빛만큼은 속일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말은 친절한데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 이상하게 눈이 마주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뇌가 이미 그 사람이 진짜 감정을 포착한 겁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사람들이 타인의 눈을 볼 때 0.1초 만에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는 걸 밝혔습니다. 불과 0.1초 말 한마디 나오기도 전에 우리의 뇌는 상대의 눈빛을 보고 이 사람 믿을 만한가를 이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눈빛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날까요? 첫째, 눈을 피하는 사람. 이건 단순히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인지 실험에 따르면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죄책감, 거짓, 불안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피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을 내리거나 시선을 돌린다면 그건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눈을 너무 오래 응시하는 사람. 눈을 피하는 것도 나쁘지만 계속 눈을 바라보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의 행동심리 실험에서 시선을 과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눈으로 지배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화 중에도 시선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위에 있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셋째, 웃고 있는데 눈이 웃지 않는 사람. 이건 심리학에서 뒤샌더 미소라고 부릅니다. 진짜 웃음은 입꼬리뿐 아니라 눈 주변 근육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짜 웃음은 다릅니다. 입만 웃고 눈은 그대로입니다. 즉, 표정은 친절하지만 감정은 따로인 사람. 이런 사람은 감정을 감추거나 조종하는 데 능숙한 유형입니다. 흥미로운 실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정직하게 대답하라는 조건과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조건을 각각 주었습니다. 그 후 미세 표정 분석 장비로 관찰한 결과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눈 깜빡임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눈은 신체 중에서도 가장 즉각적으로 감정에 반응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은 순간적으로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사람의 눈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대화 중 시선을 자주 피하는가,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무언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 눈을 과하게 응시하는가, 권력욕이 강하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심리,
눈이 웃지 않는가? 진심 없는 친절, 계산된 관계일 확률, 눈빛에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입니다. 그래서 더 진실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생각을 숨기지만 눈은 영혼을 드러낸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눈을 먼저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대하는지 그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5번째 신호는 권력을 쥐었을 때 변하는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힘을 가졌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권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가면을 벗깁니다. 권력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탠퍼드 감옥 실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평범한 대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들 중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만 선별했죠. 그리고 반은 교도관, 반은 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저 단순한 역할극이었습니다. 단 2주간의 실험, 하지만 단 6일 만의 실험은 중단됐습니다. 왜였을까요?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명령을 내리더니 며칠 뒤엔 죄수들을 모욕하고 통제했습니다. 폭언이 나오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어났습니다. 평범하던 대학생들이 단 몇 시간 만에 권력에 취한 겁니다. 조금의 힘만 주었을 뿐인데 그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인간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짐바르도 교수는 실험을 멈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잔인한 거울이다. 그렇다면 이건 단지 실험실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첫째, 직급이 오르자 변하는 사람. 평사원일 때는 누구보다 다정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웃고 고민도 나누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팀장이 되자 말투가 달라집니다. 이거 해, 저거 당장 처리해. 예전엔 부탁이었는데 이젠 명령입니다. 조금의 권한을 쥐는 순간 동료는 부하가 되고 대화는 지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원래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착한 척 했을 뿐입니다. 진짜 본성은 권력을 잡았을 때 드러납니다. 둘째, 돈을 쥐자 변하는 사람. 함께 힘들 때는 같이 급하면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우리 언젠가 잘 되자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돈을 벌고 나자 말투가 달라집니다. 요즘 바빠서 너는 아직 모를 거야. 예전엔 함께였던 우리가 이젠 너와 나로 갈라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심리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부유한 참가자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졌고 불편한 장면을 봐도 뇌의 감정 반응이 둔해졌습니다. 즉, 돈이 그들을 바꾼 게 아니라 돈이 그 안의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셋째, 아주 작은 고난에도 변하는 사람. 직장에서 작은 프로젝트 리더가 되자마자 후배에게 고압적으로 굴고 모임에서 총무를 맡더니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하는 사람. 아이의 부모가 되자
사랑보다 통제를 앞세우는 사람, 심리학자 듀킨슬리 박사는 말했습니다. 큰 권력보다 작은 권력에서 인간의 본성이 더 정확히 드러난다. 큰 권력은 감시가 있지만 작은 권력은 감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지 못합니다. 작은 자리에서도 변하는 사람이라면 큰 자리를 가지면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권력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누군가는 겸손해지고 누군가는 오만해집니다. 누군가는 그 힘을 책임으로 쓰고 누군가는 그 힘을 쾌감으로 씁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진짜 봐야 할 순간은 힘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처음에 권력을 쥐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말투가, 눈빛이, 태도가 변하는지를 보세요. 작은 권력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권력을 쥐어도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은 인간의 얼굴을 벗깁니다. 돈, 직위, 명예, 역할, 그 어떤 형태로든 힘을 쥐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5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모든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차림을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옷을 입었는지 그 선택 뒤에 숨은 심리를 읽으세요. 두 번째, 말버릇을 들으세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에서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권력을 쥐었을 때를 보세요. 작은 힘만 가져도 변하는 사람은 더 큰 힘을 가지면 위험합니다. 네 번째, 약속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성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진심으로 기뻐하는지, 질투하는지가 본성을 드러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도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깊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귀티가 나고 품이 있는 사람은 돈은 없어도 이것이 있다. 명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명품 옷을 입고 값비싼 가방을 메고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가벼워 보이는 사람. 반대로 면티 하나 입었을 뿐인데 묘하게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돈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이 없어도 귀티 나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그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옷이 아니라 어떤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시죠? 딱히 멋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괜히 자세가 바르게 되는 사람, 무슨 향수를 쓴 것도 아닌데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귀티입니다. 명품을 걸쳐서 나는 게 아니라 살아온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향기. 반대로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크게 웃고 유쾌한 척 하는데도 이상하게 산티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귀티는 겉이 아니라 축적된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앉는 자세, 손의 움직임, 말의 속도까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 사람의 결이 귀티를 결정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알렉스 박사의 실험에 따르면 첫 인상에서 느끼는 인상의 60% 이상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비언어적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귀티는 말이 아니라 말하기 전부터 이미 드러나는 겁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흐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말투, 그 말투에서 인생이 느껴집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걷는 발자국이다. 그리고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의 태도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에겐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묵직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서 손을 크게 휘두르거나 앉자마자 다리를 떠는 사람에겐 그 불안이 그대로 전달되죠. 사람은 절대 말로만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순간에 그 사람의 품격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건 결국 누가 보지 않아도 나를 정돈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품성은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 드러난다. 귀티는 입는 게 아닙니다. 있는 척 한다고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조용한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 삶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풍기는 자신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귀티는 얼굴이 아니라 몸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귀티는 얼굴 생김새나 옷차림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귀티는 몸에서 말없이 흐르는 에너지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은 앉아있는 뒷모습, 걸을 때의 탄력, 움직임의 리듬에서 묵직한 안정감을 풍깁니다. 반대로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움직임이 둔하고 기력이 빠져 보이는 사람은 어딘가 무너져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며 살아왔느냐입니다. 건강심리학에서는 근육은 인격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몸의 상태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기립근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움직임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하버드 에이징 스터디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가장 관련 있는 지표는 허벅지 근육량이라고 합니다. 허벅지가 단단한 사람일수록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그 안정감이 곧 신뢰와 품격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한양대 유영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테크는 망할 수 있어도 근테크는 망하지 않는다. 몸을 위해 시간을 쓰고 규칙적으로 나를 다듬는 사람, 그 사람에겐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조용히 가볍게 걷는데도 시선이 가는 경우 그건 그 사람이 좋은 운동화를 신었기 때문이 아니라 몸의 중심이 잘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감이 그 사람을 단단하게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귀티는 결국 몸이 보여주는 자기 존중감입니다. 몸을 가꾼다는 건 나는 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는 가장 분명한 태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태도는 표정,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누구는 말로 자신을 꾸미고 누구는 브랜드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귀티 나는 사람은 몸으로 삶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여유 있는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간을 품고 사는 사람인지 진짜 귀티는 바로 이 차이에서 나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옷차림, 여유로운 말의 속도,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태도, 이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인다고 느끼는 순간은 화려하게 꾸몄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시간에 쫓기지 않을 때입니다. 여유는 결국 존재감의 밀도입니다. 시간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먼저 도착해도 조급하지 않고 대화가 잠시 끊겨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조차 품격으로 채워집니다. 오랫동안 강연을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방 강연이 있을 땐 꼭 2시간 먼저 도착한다고 하셨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허둥대기 싫어서요. 그 몇 시간을 미리 확보하면 그날의 말투와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이건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이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은 바쁠수록 천천히 움직입니다. 할 말이 많아도 조용히 듣습니다. 누구보다 시간이 귀하지만 그 시간을 남에게도 기꺼이 나눌 줄 압니다. 그게 바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시간 태도입니다. 반대로 늘 바쁘고 늘 늦고 항상 누군가와 약속을 겹치게 잡고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이 습관이 된 사람에겐 귀티는커녕 신뢰도 쌓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그 태도에서 이미 가벼움이 먼저 느껴지게 됩니다. 진짜 귀티는요,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흐릅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언제 움직여야 할지 아는 사람, 말을 아껴도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말투, 걸음, 표정, 기다림, 모든 리듬에 단단한 여유가 배어 있습니다. 그 여유는
우아함을 만들고 그 우아함이 바로 귀티가 됩니다. 네 번째 귀티는 결국 관계에서 판가름 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봤을 땐 괜찮아 보였는데 말 몇 마디 나누고 나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반대로 말수도 많지 않고 조용한데 만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신기하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귀티란 결국 관계에서 남기는 인상입니다. 심리학자 에런의 실험에 따르면 30분간 서로 질문을 주고받은 낯선 두 사람이 놀랍게도 70% 이상 상대에게 호감이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외모나 스펙이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잘 들어주는 태도였습니다. 귀티는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조용히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서 흐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말보다 듣는 데 능하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를 여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내 마음에 담아주는 능력입니다. 반면 귀티 없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얘기, 자기의 불만, 자기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상대가 말할 틈도 감정을 머무를 시간도 주지 않죠. 이런 사람 앞에선 아무리 예쁘게 말하려 해도 내 말이 초라해지고 나까지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은 상대가 말할 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건 내가 중심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에리 브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 존재가 스스로 피어나도록 돌본다. 귀티는 이런 관계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내가 당신을 무언가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순간 관계는 기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귀티는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말로 나를 증명하려 들지 않고 상대의 말에 올라타려 하지 않고 상대의 침묵까지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명품 하나 없어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귀티란 내가 아닌 상대의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이미지입니다. 그건 그 어떤 브랜드보다 오래가고 그 어떤 외모보다 깊게 남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귀티는 내가 나를 아끼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SNS 속 명품,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 속에 나만 없는 것 같은 기분,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부티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들, 실제로는 편집된 세계일 수 있습니다. 좋은 구도로 찍힌 한 장의 사진, 고급 호텔 로비에서 잠깐 찍은 인증샷, 실제 삶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장면들, 그걸 보며 자꾸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진짜 귀티와는 거리가 먼 방향입니다. 심리학자 셀리그먼은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쾌락 중심의 행복과 의미 중심의 행복. 우리가 SNS를 보며 부러워하는 장면들 대부분은 바로 이 쾌락 중심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좋으면 그만이라는 감정,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사라지고 다시 또 갈망하게 되죠.
반면 의미 중심의 행복은 다릅니다. 조금 느리고 조용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안정감, 그게 바로 귀티의 핵심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압니다.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쓸지, 어디에 돈을 쓸지, 어떤 감정을 품을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 그런 사람에게선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단단한 빛이 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진짜 귀티는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돈이 많으면 귀티가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돈이 많은 사람 중에도 무례하고 촌스럽고 시끄러운 사람은 많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을 쓰는 방식, 시간을 아끼는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철학에서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잘 갖고 온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티입니다. 귀티는 결국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서 피어납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하고 감정을 스스로 돌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은 명품 하나 없어도 자연스럽게 귀티가 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뭐 하나 제대로 가진 게 없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겐 이미 귀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귀티와 부티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우와, 저 사람 귀티 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건 진짜 귀티가 아니라 그냥 부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티는 말 그대로 부자처럼 보이려는 티입니다. 비싼 차, 명품 옷, 고급 시계처럼 눈에 띄는 것들로 나를 포장하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덧입히는 껍데기 같은 거죠. 그런데 귀티는 다릅니다. 귀티는 숨겨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태도, 자세, 상대를 대하는 방식 속에서 조용히 스며나오는 품격입니다. 부티는 외모에서 시작되지만 귀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부티는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외치지만 귀티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다르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부티는 돈이 많으면 누구든 가질 수 있지만 귀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스스로를 아끼고 말투를 정돈하며 시간을 예의 있게 쓰는 사람에게 그 단단한 향기처럼 피어나는 게 귀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 붙이는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지만 귀티는 시간이 쌓일수록 깊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브랜드 하나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이. 그건 부티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 속에 남는 태도와 품격의 기록입니다. 누군가는 부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귀티에 끌립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우와, 저 옷 어디서 샀을까? 보다 저 사람처럼 나도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까지 부티를 귀티로 착각하며 무리하게 나를 꾸며왔던 건 아니셨나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푸티는 보여주기 위한 삶이고 귀티는 나를 정돈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도 귀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해답이 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실천 팁 3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루에 단 10분 말투를 정돈하는 시간 가져보기. 앞서 말씀드렸죠. 귀티는 말에서 흐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은 화려한 어휘나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본 말투, 다시 말해 감정이 올라올 때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가령 이런 말, 여러분도 자주 듣거나 쓰셨을 겁니다.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아, 진짜 왜래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됐고요. 이 말들은 대부분 화가 섞였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느낌 혹은 상대를 밀어내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잘 나오는 됐고요. 그게 뭐 어쩌다고요. 같은 말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상대를 방어적이게 만들고 대화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을 어떻게 바꿔야 내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불쾌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단단한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은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내 입장은 명확하게 전하면서도 상대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인상을 줍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라는 말은 그냥 툭 내뱉는 대신 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바꾸면 부드럽지만 분명한 태도가 됩니다. 아, 진짜 왜 이래요? 라는 감정적인 말은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잠시만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겐 배려를, 나에겐 품격을 남깁니다. 됐고요 라는 단절의 말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라고 하면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들이 사람이 느끼는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리고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걷는 발자국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말을 어떤 톤으로,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평소 자주 쓰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짜증날 때, 당황할 때, 피곤할 때 나오는 말투를 한두 개씩만 바꾸어 보는 겁니다. 말투를 바꾸는 건 내 인생의 분위기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귀티는 말에서 흐릅니다. 그리고 말은 결국 마음의 상태가 언어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정돈된 말에는 단정한 내면이 묻어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쓰는 방식이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 귀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다르게 씁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나는 내 시간에 책임진다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속 장소에 늘 5분, 10분 먼저 와 있고 도착해서도 허둥대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상대에게 이미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늘 급한 표정으로 숨차게 들어오며 죄송해요. 차가 막혀서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명품을 입고 목소리를 크게 내도
이상하게 급하고 가벼운 인상이 남습니다. 귀티는 옷보다 움직임에서 먼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시간을 다루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저서시간 패러독스에서 사람의 시간 감각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간을 주도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했죠. 이건 실전에서도 증명됩니다. 강연, 미팅, 소개팅, 가족 모임, 모든 관계에서 늦지 않는 사람,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 항상 더 품위 있게 기억됩니다. 시간을 정리한다는 건 내가 삶을 단정하게 쥐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드립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예상보다 먼저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약속이 오후 2시라면 1시 45분에는 도착해 보는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가는 삶 대신 도착해서 여유롭게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피는 삶. 그 15분이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얼굴 표정을 바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이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까지 바꿔줍니다. 철학자 라로슈 푸코는 말했습니다.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를 다스리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귀티는 바로 그 선택의 반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세 번째, 내 기준을 지키는 연습이 귀티를 만듭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묘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비싼 걸 자랑해도 주변에서 뭐가 유행이네 떠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멋은 자기 기준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반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나도 저거 사야 하나? 나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닐까? 이 정도는 해야 나도 대접받겠지.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가지도 않을 장소에 불려다니고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기 통제감이 높은 사람이 삶의 만족도도 대인관계의 질도 훨씬 높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삶의 중심이 있다는 건 곧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늦더라도 내 말투만큼은 단정했으면 좋겠어. 나는 돈이 많지는 않아도 내 시간은 귀하게 다뤘으면 좋겠어. 나는 다른 사람 흉보는 자리에서는 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말이 조용해지고 눈빛이 또렷해지고 결국 태도도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화려하진 않아도 단단한 향기가 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귀티는 남의 시선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만 흐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고 경력이 없어도 세울 수 있으며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천천히 깊게 자라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기준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퀴티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명품을 입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화려한 스펙 하나 없어도 그 사람의 말투, 태도, 몸의 중심, 그리고 남을 대하는 방식에서 조용히 스며 나오는 진짜 퀴티, 그건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급하게 꾸며낸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직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정성껏 대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세요. 말 한마디를 아끼는 습관, 하루 10분 나를 다듬는 시간, 흔들리지 않는 내 기준 하나,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앞에 내가 훨씬 더 단정하고 훨씬 더 당당해져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 없어도, 명품이 없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삶의 품격, 퀴티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누군가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도 그 사람처럼 조용히 반짝이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